자, 오늘부터 이제 시험 끝나고 지질 시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수업을 목요일, 금요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는 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온라인상으로 가볍게 화성 얘기나 요즘 간단하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는 다음 주 학교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화석.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표준화석이라는 표현 있죠? 표준화석. 이게 이제 지질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 지질 시대는 어떤 커다란 환경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 중생대 말에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했다든가 어떤 커다란 환경 변화를 겪은 거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살았던 생물들이 한번 확 멸종당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이 단순히 어떤 단어를 찾는다면은 표준화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변화, 지질시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특정 생물들이 확 멸종되고, 그래서 지질시대를 나누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고생대. 고생대 내내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지? 판게아 형성이 고생대 말에 이제 딱 형성이 된 거잖아요.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그러면은 판게아가 형성됐다는 거는 대륙하고 대륙이 달라붙어 버려요. 그럼 많은 생물들이 그 갯벌 이런 데 살고 있는데, 그러면 대륙과 대륙이 붙어 버리면은 갯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생물들이 한번 확 멸종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맞네. 좀 간단하게 화석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은 화석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있었다. 땅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땅에 있었는데 어떤 생명체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 이렇게 생긴 생명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바로 흙으로 덮여버려서 얘는 땅 속에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생명체의 조직, 세포질, 이런 것들은 다 그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고 뭐만 남냐면 그 생명체가 있었던 자리만 남는 거죠. 자리. 요거를 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지하수 안에 탄산칼슘도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지만은 그 규소 성분 이런 것도 잘 녹아 들어가는 성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생체 조직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런 지하수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채워져 있다가 거기다가 광물질로 그 생체 조직의 모양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몰드라고 하고,
몰드 앤 캐스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그 공룡용 주라기 공원 거기에 호박이라고 하는 광물질 안에 모기가 갇혀갖고 모기에서 뭐 공룡의 DNA를 뽑아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생체 조직 혹은 생명 물질이 지금까지 남아있기는 아주 힘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공룡 뼈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공룡 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공룡 뼈의 생체 성분은 싹 사라지고 전부 다 광물질이 그 공룡 뼈 모양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규화목이라는 그 화석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 생긴 거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얘도 화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세포질 안에 있는 그 세포 벽, 그 형태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세포질 물질들은 전부 다 죽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나중에 지하수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고 지하수에 녹아있던 규소 성분, 얘네 산화규소 성분들이 거기서 정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무 모양 그대로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 더 이상 그 생체 조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특정 지질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 그거를 표준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뭐 그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오늘은 그냥 화석 가지고 재밌는 얘기 할 거니까. 삼엽충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왜 삼엽충이라고 부르냐면 나뭇잎이 3개가 있는 벌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일반적으로 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나뭇잎 하나, 나뭇잎 둘, 나뭇잎 셋, 이런 뜻으로 삼엽충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생물학적으로는 이 부분이 머리 부분, 그래서 두부구, 이 부분이 가슴 부분, 흉부, 이 부분이 꼬리 부분, 미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봤던 삼엽충 화석 중에 큰 거는 뭐 애기 얼굴만한 크기,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새끼손가락 손톱 절반만한 거, 내가 직접 본 것만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얘가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얘가 지금으로 치면은 그 투국의 비슷한 후손, 그런 걸 찾는다면, 그런 외골격을 갖는 애들은 성장할 때 탈피를 한단 말이죠. 껍질을 벗고서는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석이 실제 삼엽충이 화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이 그 탈피한 껍질이 화석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탈피를 할 때 가령 머리 부분만 똑 띄워놓고 꼬리 부분도 저기다 버리고, 그래서 두부만 화석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흉부만 남는 경우도 있고, 미부만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또 요거 많이 헷갈리기 쉬운 건데,
중생대 대표 화석은 공룡이죠. 근데 중생대 표준 화석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암모나이트라는 애가 있어요. 암모나이트 보통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의 직계 후손 후손 중에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 암모나이트의 후손 중에 오징어예요. 소라 이런 거 떠올리기 쉬운데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얘네들은 그 생물학적 분류로 두족류라고 불러요. 머리가 발 역할을 하는 연체동물들. 그래서 실제로 오징어가 다리가 막 이렇게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머리라고 부르는 건 삼각형, 얘는 지느러미예요. 그래서 먹이 활동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살랑살랑 머리로 우리가 머리라고 부르는 그 지느러미로 살랑살랑하고 눈이나 뭐 입 같은 것처럼 다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로 해서 우리가 뭐 먹이 같은 거를 입으로 집어 넣어서 먹고 물론 빨리 도망갈 때는 이쪽으로 문을 뿜어 가지고 지느러미 이제 후진해서 가는 거죠. 오징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럼 암모나이트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고생대 때는 암모나이트의 조상이죠. 걔네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껍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껍질을 삼각형으로 그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얘가 좀 더 자라면 어떻게 돼? 좀 더 큰 껍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얘가 자라고 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껍질이 이만해지고 정작 생명체는 요만해져. 이렇게 살았던 애를 벨렘나이트라고 불러요. 벨렘나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 그 껍질이 너무 커져가지고 가누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껍질을 어떻게 했냐면 돌돌돌돌 만개 중생대의 암모나이트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이것도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화석이 보통 이제 고생대의 표준 화석 중에 하나로 저기가 얘기가 되는데 완종류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발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어깨가 발 역할을 하는 애들. 그래서 지금 얘네들 후손으로는 뭐 맛조개 검색을 해볼까? 이렇게 생긴 애들. 나도 뭐 딱히 먹어본 기억은 없고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뭐 갯벌에다 소금 뿌리면은 살살살 기어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또 조개 사촌쯤 되는데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개 껍질이 열려서 어떤 조개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개 껍질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고기로 조개살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완종류도 찾아보면 이게 대표적인 완종류의 형상이에요. 조개하고 일반적인 조개하고 비교를 해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개는 부족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발이 도끼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부족류라고 부르고 완종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대강 그려보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조개들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종류는 한 껍질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여기가 이제 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부종류인 조개는 껍질 한 장만 넣고 봤을 때는 좌우 비대칭이에요. 근데 껍질 두 장을 비교를 해보면 완종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껍질 한 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린 껍질이 요 껍질이 되겠지, 옆모습. 요 껍질이랑 요 껍질은 서로 비대칭. 반면에 부종류인 조개들은 껍질 한 장과 또 다른 껍질 한 장은 완전 대칭.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완종류 맛조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완종류가 뭐 어느 시대의 표준화석이냐 아니냐 뭐 이거 딱 잘라서 외우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고생대만 완종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고생대에 살았던 완종류들은 표준화석, 고생대 표준화석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간단하겠죠. 굳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교과서를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뭐가 또 있나? 삼엽충, 화폐석, 고기유 연구 뭐 이런 거 나오네. 지질시대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나? 자, 지질시대는 오래된 걸 밑에 써야 되죠. 은생, 지질시대도 단위가 있어요.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것처럼 제일 큰 단위가 이연이라는 단위고, 이거는 한자로는 못 쓰고, 영어인지 라틴어인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생이연이라고 있어요. 은생이연은 생명체가 숨어있는 시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화석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기. 원래는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긴 있더라. 화석이 잘 안 나타난다. 화석이 잘 안 나타나는 거는 그때 생명체들은 골격을 잘 많이 안 갖추고 있는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참 힘들었겠죠. 화석이 잘 안 나타나는 시기. 그다음에 현생이어는 화석이 잘 나타나는 시기. 비교적. 그래서 얘를 나눈 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두 번째 단위가 이제 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은생이온도 뭐 저기 또 나누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고생대 다음에 나오는 그 단위가 기인데, 대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기인데, 그 중에 가장 고생대에서 먼저 있는 기가 캄브리아 기예요. 그래서 은생이어는 그냥 선 캄브리아 시대.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거나 할 때 이걸 뭐 굳이 뭐 또 나누고, 그러니까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는 뭐 세인데,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각 대가 몇 억 년 전에 시작해서 이거는 필요 없고 몇 억 년 전에 시작해서 몇 억 년 전에 끝났고 그거 좀 이번 시험에서 좀 외우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뭐 기억력 좋을 때니까 요번에 한번 이거 숫자까지는 다 필요 없지만은 요거는 필요한 거고 숫자까지는 이런 숫자는 필요가 없는데 요번에 젊을 때 요 기 이름 한번 외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첫자 많이 따서 외우죠. 감, 오, 실, 대, 석, 패,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중생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 뭐 주라기, 백악기 많이 들어봤었던 거고, 그거보다 이제 트라이아 쓰기 하나만 추가해서. 자, 그 다음에 신생대가 뭐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몇 년 전 교과서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 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로 나눴었어요. 제3기하고 제4기. 그러면 제1기, 제2기는 어디 갔냐? 당시 연구의 결과로서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먼저 나눴었는데 근데 1기하고 2기가 백악기하고 같은 시대였나 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1기하고 2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뭐 1기, 2기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서양 애들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제3기, 제4기만 남겨놨다가 또 다시 연구를 해보니 제3기는 두 개로 나눠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몇 억 년 전인지까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기들은 그냥 순서대로 순서와 이름만 기는 순서대로 이름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암모나이트 얘기했고 뭐 여기 나오는 방추충 뭐 그다음에 화폐석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소라라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다 비슷비슷한 애들인데 그냥 껍질 만드는 애들이에요. 껍질 만드는 애들. 석회사 탄산 칼슘 성분으로. 그래서 방추충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방추형으로 생겨서 원뿔 두 개 붙여 놓은 거를 방추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껍질을 좀 돌돌돌돌 바깥으로 말면서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만 하면서 성장을 한다. 하여튼 뭐 방추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화폐석 같은 경우에는 저게 동전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화폐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도 학교 나오시면 시험 문제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표준 화석들 시대별로 프린트를 해서 드릴 생각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데
그 시기별로 이거 뭐 다 외워야 되냐 뭐 그런 것도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건데 공부할 때 한 번 정독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독하고 구질구질하게 다 외우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거 성캄브리아 시대 대표적인 표준 화석 중에 하나인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얘기나 또 좀 해볼까요? 작년에 했을래나? 1학년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얕은 바다에 바다 밑바닥이 있고 얕은 바다에 일종의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시키는 생명체는 미역다시마 사촌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 조류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상에 처음 산소를 만든 게 조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선배들은 뭐 저기 기러기가 끼룩끼룩 날아가면서 무슨 산소를 내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해조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해조류가 이렇게 자라. 아주 솜털같이 작은 해조류들인데 그러면은 미역 특히 다시마 같은 거 생각해보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래들이 막 붙어.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냐, 얘가 그 위로 자라. 그러면 또 여기에 모래들이 막 붙어. 물 밖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런 형태로 돌멩이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나중에 그 반을 갈라보면은, 반을 잘라보면 그 마치 그 층리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수평으로 생기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서 일종의 층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층리의 모양이 그 연기가 피어 올라가는 모양으로 형성이 돼요. 학교에도 스트로마톨라이트랑 규화목 화석이 좋은 게 있긴 있는데 지금 실험실 옮기면서 얘네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네. 이런 것도 화석이 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얘네들이 산소를 공급한 애들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남조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남조류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색깔이 엽록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녹색. 그래서 녹조류한테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를 넘겼겠죠. 순위를.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에는 식물이 성장하면서 산소를 많이 만들었을 거고, 이런 과정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재밌어 할 만한 거? 예전에 그런 다큐도 있었는데 못 보셨겠죠 여러분. 보다는 좀 오래된 다큐멘터리라. 공룡의 후손이 누구냐? 얘네들은 진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날개 달린 조류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시조새. 공룡의 화석임은 분명한데 깃털도 있고 그 앞발이 날개 형상으로 변한 애들. 그래서 공룡과 새를 연결해주는 중간 생명체, 시조새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새를 보면서 공룡을 떠올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 타조라든가 거대한 좀 조류 생각해 보면은 발 모양도 그렇고 그 저기 매점 앞에 있는 닭둘기들 보면서 공룡을 떠올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타조 같은 것 생각해 보면은 공룡의 후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날 끝나고 편안하게 듣는 셈 치고 그렇게 하시고요. 본격적인 수업은 학교에서 시작하고 하나만 그냥 정리하고 끝냅시다.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시상 화석은 그 생명체가 살았던 당시 기후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이 짧을수록 좋고, 가령 뭐 어떤 생명체는 성칸브리아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지층이 성칸브리아 때 형성된 지층인지, 중생대 때 형성된 지층인지, 신생대 때 형성된 지층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딱 살았던 생명체일수록 표준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 다음에 생존 지역은 넓을수록 표준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가령 뭐 고생대 오르도비스기만 딱 살았던 생물인데 그 생물은 보문동에서만 살았어. 그러면 그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면 보문동에서는 먹히겠지만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간 지층 대비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생존 지역은 넓을수록 유리하다. 반면에 시성화석은 생존 기간은 뭐 길어도 좋고 뭐 길수록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애라면 과거에도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 거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생존 지역은 생존 지역이 넓다라는 거는 어떤 기후에서든 다 적응해 살 수 있는 애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동네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생존 지역은 좁을수록 유리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산호 같은 거. 요즘 산호들은 산호가 그 동물인 건 알고 계시죠? 식물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요즘 산호들은 막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폴립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여기에서 군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산호 생명체들은 요 끝부분이 산호고, 요 아랫부분은 이제 그 생명이 다 한 죽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산호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과거 산호는 이것도 뭐 프린트 안에 저기 인쇄해서 드릴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방이라기보다는 이 방 자체가 그 일종의 산호 생명체인 거죠. 그래서 점점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호 지금 어떤 데 살아요? 얕은 바다, 따뜻한 바다, 햇볕 쫙 들고 신혼여행지 뭐 이런 느낌. 과거 산호들도 그런 데 살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고사리 같은 거. 지금 고사리 약간 숲에서, 그러니까 이건 일단 바다라는 걸 알려주고, 고사리는 육지라는 걸 알려주는 뿐더러 숲에서 약간 그늘져서 어둡고 습하고 이런 데 주로 고사리들이 사니까 과거 고사리들도 그런 데 살았을 거다. 이런 거를 기후를 알려주는 시상화석, 그다음에 지질 시대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표준화석. 근데 어떤 화석이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표준화석이야, 이거는 시상화석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상화석으로서 가치가 더 높다, 표준화석으로서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오늘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는데 학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자, 학교에서 만납시다.